혈액암의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날인가요? 피터 하프라는 미국의 그 뷰티 회사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그다음에 아내가 백혈병에서 1년 만에 거의 6만 명 이상으로 와, 리스트를 확 확장을 와, 시켰는데 졸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그날은 붉은색으로 와, 진짜요? 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관식이가 앓았던 그 다발성 골수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혈액암은 초기에 발견하면은 수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혈액암의 치료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암의 종류에 따라서 접근 네네. 방법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뭐 혈액암도 뭐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크게 간단히 먼저 백혈병부터 말씀을 드리면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 백혈병 이런 거 진단받으면 초기나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그것도 바로 항암 치료예요. 림프종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림프종하고 조용한 림프종이 있거든요. 네. 공격적인 림프종인 경우는 1기건, 2기건 간에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이것도 항암 치료로. 항암 치료죠. 그렇죠. 네. 근데 조용한 지연성 림프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만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격적인 림프종은 발견 즉시 바로 치료를 하면 뿌리가 딱 뽑히기가 있어서 완치를 꾀할 수가 있고 기다려도 더 나빠지는 게 뻔하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하는데 지연형 림프종은 질병과 함께 오래 살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안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네. 문제는 또 그거를 조기에 치료를 한다고 해도 뿌리가 잘 안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항암제의 어떤 독성만 경험하시고 그렇죠. 효과는 못 볼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지연형 림프종도 이분은 지금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하는 게 좋겠다. 요즘 또 옛날보다는 완치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난 진짜 멀쩡한데 치료하는 순간 환자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많죠.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연형 림프종은 그렇게 좀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나중에 치료하기도 하고 근데 저절로 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다발골수종은 방금 말씀드린 백혈병, 림프종에서 즉시 치료와 기다리는 게 다 존재합니다. 어려운 병이었네요. 네, 관식님이 그래서 걸렸던 병이. 네, 다발골수종도 무증상에 특별히 임상적으로 의미는 줄 수는 없는데 혈액에서 비정상적인 M 단백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놈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놈을 만드는데 아직 많이 그 정도는 만들지는 아닌 않아. 거죠. 예. 위해가 갈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조금 진행했지만 아직도 치료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은 초기에 발견된 경우는 와치앤웨이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과 책에 다발골수종은 인큐러블 디지즈라고 딱 찍혀놨거든요. 인큐러블이었어요. 네, 치료 불가능한 병.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재발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신 병이다.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difficult to cure로 바꿨습니다. 큐어가 좀 되기도 되는데 그래도 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연형 림프종이 뿌리가 잘 안 뽑혀서 와치앤웨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념으로 병의 양이 적을 때는 관찰하고 관식이처럼 너무 확 증상 있는 거 말고더라도 빈혈이 좀 생기고 이러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점점 무증상의 다발골수종도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하려는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만약에 관식이가 건강검진을 열심히 해서 초기에 발견이 됐으면 처음에는 기다렸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좀 주의 좀 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받게 됐을 것이고 치료를 받는다면은 과거에는 머리 빠지는 그런 항암제에 맞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요즘 쓰는 약들은 머리 빠지는 약은 처음 진단된 경우에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단클론 항체, 일종의 표적 치료제죠. 항체에다가 면역 조절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관식이 머리 안 빠지죠. 관식이 머리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발골수종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에서 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백혈병 치료처럼 그렇게 아주 면역을 강력하게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면은 치료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도 많아서 대개는 약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점점 반복 치료하면서 관식이가 오해순의 부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있죠. 카키시해지고. 그게 결국에는 머리는 안 빠지지만 전체적으로 자꾸
피곤하고 또 이 신경병증이 많은 약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발 저린 게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롭냐는데 진짜 못 걷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고 그렇죠. 표현을 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면 양말 두꺼운 거 신고 왔는데도 너무 저려서 못 자겠다. 손도 막 자꾸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쇠약해지고 원래 치료에 반응이 좋으면 통증도 좋아지고 훨씬 에너제틱해지는데 관식이 같은 경우는 그 영화 그 시점만 해도 좋은 약이 많지도 않았고 네. 반응도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었으면 관식님의 어떤 애우를 따지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고 남자였으니까 요즘 다발골수종을 포함해서 림프종이나 이런 혈액암에서 많이 쓰는 치료제들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카티 치료도 지금 임상시험으로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우리나라에 허가는 받았거든요. 아직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서 예, 보험은 안 되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시각적 허가는 받았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T세포를 뽑아가지고 그쵸. 거기다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주로 기원이 되는 그 플라즈마 형질세포를 주기도록 엑스맨처럼 그러니까. 바꿔서 넣어주는 대단하네. 거고 이중특이성 항체는 항체인데 팔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형질세포, 암세포에 네. 기원이 되는 쪽에 가서 붙고 한쪽은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붙잡아요. 아. 그래서 얘가 얘를 공격하게끔 싸워라 둘이 예, 싸워라. 그래서 이중특이성 항체는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가지 약이 이미 보험은 안 되지만 환자들한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료 성적이 상당히 좋고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아, 이게 보험이 진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분들이 효과가 있는 걸 알면서도 네. 보호자분도 맞는 간격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네네. 그리고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항체에 항암제를 붙여가지고 몸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으로 이 항체가 들어간 다음에 로켓가 분리되듯이 유도탄이네요. 항암제가 네. 떨어져 나와서 그걸 죽이는 네. 그거는 그냥 우리 몸에 전신에 쭉 항암제 뿌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목적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약들도 이미 좋은 임상시험에서 효과들을 많이 보여서 다발골수종에서도 곧 도입 예정이고 림프종에서는 이미 급여가 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식님이 지금 살았다면은 진짜 치료 반응에 따라서 오래오래 진짜 더 지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저희가 혈액암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조혈모 세포 이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발성 골수종은 조혈모 세포 이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병인가요? 네. 사실은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액암 중에 하나가 다발골수종입니다. 원래 조혈모 세포 이식의 출발 예전엔 골수 이식이라고 많이 불렀죠. 네. 그거는 이제 백혈병 치료에서 맞아요. 왔단 네. 말이에요. 그게 골수에서 나온 병이니까 네. 소위 말해서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엔진을 바꾸자는 개념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처치로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죽이는 아주 네. 고강도 네.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골수를 이식하는 네.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네.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점점 전처 치료하는 항암 치료를 너무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합병증만 늘리는 거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예, 네. 그거는 좀 줄이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조혈모 세포가 들어와서 거기서 자손으로 나오는 그 세포들은 그 사람의 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피가 환자 몸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남을 공격하는 거니까 네. 그게 이식편대 숙주병인데 네네. 그 와중에 잔존에 있는 암세포도 죽으니까 그걸 이식편대 종양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동종 이식 하면은 재발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시작이 되고 이어서 나온 게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요. 동종 이식이란 거는 기증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의 것. 그리고 또 이식 관련된 합병증도 부담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항암제를 우리가 보통 세게 하면 그 암세포는 죽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용량을 사람에게 쓰면 그 사람도 죽죠. 다 죽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정도만 계산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표준 용량에는 죽지 않고 남는 세포들이 자꾸 내성을 획득하고 문제될 수 있으니까 한 3, 4배 정도 고용량 치료를 하면 더 죽지 않을까. 근데 고용량 치료를 하면 자기 조혈모 세포도 다 죽어버리면 피를 못 만들면 이 사람 못 살잖아요. 그렇죠.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조혈모 세포를 밖으로 빼놔서 빼놨다가, 냉동시켜 놓고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그래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은 이식이란 표현보다는 레스큐라는 빼놨다가 네, 넣어준다. 하고 다시 넣어주는 그런 좀 예, 개념이네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CT를 찍으면 요 점선까지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맞아요. 펫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네. 그럼 여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지만 재발하면 어떡하냐. 그니까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 다발고수종은 70세까지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자기 피를 이용해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하는 거를 1차 치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중의 나이가 어떤지는 아마 70세 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50대 후반 정도. 예, 그러면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대상은 됐는데 그때는 활성화되지는 않았나. 들어볼수록 이 혈액암 환자분들이 진짜 치료가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조혈모세포 이식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혈액암의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날인가요? 저도 이사장 되고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바쁘셔가지고 교수님. 예, 혈액암의 날은 매년 5월 28일입니다. 오 고시네요. 출발은 DKMS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혈모세포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고 네. 피검사를 해서 자기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조혈모세포은행도 있고 네. 좀 몇몇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혈모세포 리지스트리가 나라마다 막 다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기증자가 가족 간에 없으면 또 비혈연에서 찾는데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으로 찾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DKMS도 그런 개념의 단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스토리가 90년대겠죠. 피터 하프라는 미국의 그 뷰티 회사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그다음에 아내가 백혈병에서 의사로부터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네. 근데 가족 간에는 일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3,000명 정도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터 하프가 자신의 아내의 주치의인 저 같은 대학 교수랑 둘이 해가지고 DKMS란 걸 만듭니다. 그 만든 날이 91년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6만 명 이상으로 와. 리스트를 확 확장을 와, 시켰는데 조혈모 그 기증을 하겠다는 네. 사람 6만 명을 모아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내가 죽더라도 이 사업은 끝까지 좀 해달라. 그래서 DKM에서 밑에 We Delete Blood Cancer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포부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혈액암 환자들을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원하면 다 좀 받게끔 그래서 인터내셔널하게 해서 이 DKM에서 UK도 있고 뭐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피터 하프와 그의 딸 당시 되게 애기였던 요 사진에 보이는 이 딸하고 이 아이예요? 네, 카트리나라는 딸하고 네. 같이 열심히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면서 2014년에 처음으로 혈액암의 날을 제정하게 돼서 이제 한 10년 정도 네. 된 거죠.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그날은 붉은색으로 와, 진짜요? 예, 한다고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35초마다 혈액암 환자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빈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 혈액암 환자들을 계속 신경 쓰고 이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네. 하자 그런 취지로 나온 날이 혈액암의 날이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날 많이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도 많이 하고 헌혈도 많이 하고 학회 차원에서도 행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혈액학회에서 이제 혈액암의 날도 알리고 조혈모세포 기증도 좀 응원하고 헌혈도 좀 격려하는 뜻으로 네. 이상형님께서 이렇게. 네. 저도 사실 기증 서약했거든요. 낙준이는 실제로 군의관 때 기증을 했어요. 네. 이게 진짜 누군가에게는 기적적으로 완치를 노릴 수 있는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제공할 수 있는 거여서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어떤 혈액암의 날 그리고 혈액암 환자들이 이제 받는 치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빨리 잘 치료받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울러서 혈액암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정말 힘듭니다. 이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연구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도 저희 학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액학계와 이제 김석진 교수님의 앞으로의 어떤 이런 도전들을 저희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